네, 계속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나와서 그 대학 시절에 논문 쓰신 거며 또 모의 재판 하셨던 거며 이런 말씀 언급이 되셔서 이어서 듣는 걸로 네, 저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법과대학 내에 형사법학회 예. 약칭으로 이리스회라고 그럽니다. 그 이리스회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학회 활동을 하고 3학년 때는 학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의재판을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유기천 교수님이 특별히 이제 우리 형사재판이 영미식의 형사재판을 본받아야 된다 해서 영미식 모의재판을 해봐라 해가지고 저기 그 8군에 법무관으로 와 계시던 그 미국 변호사님, 한국분 미국 변호사죠. 그분이 와서 지도를 해주고 해서 제가 그 모의재판을 매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주도적으로 이제 그 학회에서 그래서 제가 학회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경험들도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셨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경험이 쌓였겠죠. 네. 네. 말씀 중에 유기청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평생 마음에 담고 있는 세 분의 스승님 소개하는 글에 그 중에 한 분이 유기천 교수님이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김에 유기천 교수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도 잠깐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이 강의에 대해서는 정열을 가지고 강의하신 게 몸이 좀 약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강의를 한번 하시면 4시간을 계속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총장으로 가셨는데 총장으로 가셔도 이 형법 강의 내가 하겠다 하셔갖고 그분이 법대로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선생님 계신 물리대 거기 대강당실에 가서 거기서 두 학기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네요. 총장께서 직접 강의하는 경우가 그리 잘 드물겠죠. 별로 없겠죠. 그런데 뭐 이분은 하여튼 이 강의는 총장은 안 하면 안 했지 내 강의는 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주 정열적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법관님하고 특별히 가까우신 인연은 어떤? 지가 이제 그 아까 그 형사법학회 네. 그걸 하니까 매월 한 번씩 그 세미나를 합니다. 네. 거기에 하면 그 이제 세미나 제목 문제죠, 문제. 네. 문제를 이 선생님이 써서 이제 주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럼 선생님 어떤 때는 참석도 하시고 많은 경우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받으러 댁에 가서 말씀 듣고 뭐 여러 가지 지도 받고 그렇겠죠. 아주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도. 네, 뭐 손군 하면서 예, 참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엊그제 같으네요. 나중에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 갈 때가 그 조금 총장 때 뭐 좀 하여튼 정부하고 당시 정부하고 안 좋게 돼가지고 총장도 잘리고. 임기당 못하시고. 그럼요. 예. 얼마 못했어요. 전체를 거의 1년 뭐 얼마밖에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자꾸 그게 이제 아마 유신 직전인가 봐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고 하니까 사실상 망명 비슷하게 미국으로 가신 거죠. 그게
90, 70몇 년도쯤 되죠. 70년. 그렇게. 예, 유신 72년. 예. 70년도 그 저는 그때겠네요. 근데 저 기사나 자료를 보면 유기천 총장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그 학생들 시위를 경찰들이 이제 좀 과하게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 이 거친 언사로 비판하신 바도 있다 이런 네. 일화가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대법관님께서? 그 선생님이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 한 2, 3주쯤, 그 아주 직전에요. 2, 3주쯤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댁으로 불렀어요. 저녁이나 먹자고. 네. 그래서 한 10여 명이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뭐 시국에 대해서도 좀 개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그때까지는 미국 떠나실 거는 몰랐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요. 미국 간다는 말씀 안 하셨고. 그러면 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셨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표현이 이제 사실상 망명 예, 비슷하게 이렇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정황이 그랬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아까 여쭤보던 흐름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처럼 제가 놓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이전 시기로 환기해서 설명 주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 대학교 때 은사 선생님 말씀하니까 네.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 민법학 교수를 하시는 곽윤직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관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뭐 민법학의 태도시고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이 제자들 사랑하는 데서는 참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뭐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뭐 공부하는 거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고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민사법학회라고 그 네. 선생님이 학회를 조직을 했어요. 네. 그 학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매월 한 번씩 민사판례연구회라고, 민사판례연구회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매월 이렇게 판례 연구를 하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어디 저기 해수욕장 같은데 명승지에 가서 심포지움도 하고, 그런 그걸 쭉 해서 그런 활동을 뭐 한 몇십 년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운 거죠. 그러면 법관이 되신 이후에도 계속? 네, 이후에 계속?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주해민법이라고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걸 그 선생님 모시고 같이 그 편집을 한 몇 년 동안 편집을 해서 그 책이 나왔죠.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뭐 권위 있는 주해서입니다. 네. 예. 뭐 함께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셨으면 더더욱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사법대학원 마치시고 이제 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하셨는데요. 이때가 70년대 초반이신 거죠? 그렇게 되나요? 네네. 시기를 그렇게 보면은 71년부터 해서 이제 군법무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가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었던 10월 유신, 또 71년에 대통령 선거, 굉장히 그때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인데요. 군에 소속되어 계시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 접하거나 느끼실 수가 있었나요? 어떠셨을까요 그때? 뭐 사회가 그랬으니까는 뭐 군인들이 저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뭐 했다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네요. 네. 네. 보통들 이제 군 시절 회고하면서 나는 군 생활 편하게 했어 이러시는 분도 있고 나는 굉장히 고생스러워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군 생활이 어떠신 편이라고 느끼시나요? 내가 해군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해군에 임관하자마자 국방부로 파견을 왔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3년을 근무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육신적인 그런 면에서는 편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출퇴근하시죠? 출퇴근했죠. 국방부 오셨나요? 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74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임하셔서 네, 네. 80년까지 쭉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군법무관 시절이 있긴 했지만 판사 처음으로 부임하셨을 때 혹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라든지 인상 깊은 에피소드 이런 거 소개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뭐 적응하는데 어려웠다는 뭐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오셨을 때 그 위에 계셨던 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직접 지도받고 이렇게 하셨던 부장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 뭐 이 6개월에 한 번씩 부장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그분들 뭐 다 참 말씀드리기가 뭐 하네 뭐 많지 뭐. 근데 그렇게 왜 자주 바뀌시는 건가요? 보통 한 1년 만에 많이 바뀌는데 네. 제 경우는 그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서열이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좀 자주 바뀌는 셈이죠. 예. 한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셨군요. 네. 예. 대법관님께서는 형사지방법원에서는 근무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가기 전에는 민사법원에 가서 3년을 근무하면은 형사법원에 가서 또 2년인가 근무하게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 저희 때부터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민사법원 근무하는 사람을 형사법원을 안 보내고 여기 각 지원 요새 말하면 이렇게 뭐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하듯이 각 지원으로 내보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으로 하면 남부법원, 그 당시에 영등포 지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재판을 했죠. 예. 예. 그럼- 그래서 형사법원에는 그 후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경험은 좀 특별하신 경험 아닌가요? 그 후에는 그렇게들 뭐 많이 그때 한번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많이 됐지만 지가 그렇게 가기는 처음 간 거죠. 그때 네. 처음 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뭐 형사재판 부적격이라 해서 거기로 쫓겨간 거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이력사항이 이제 그런 게 좀 특별해서 저희가 잘 네, 보다 예, 보니까 예. 여쭙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정치 상황이 하도 특수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여쭙게 되는데, 그, 아까 이제 군 법무관 재임 시절에 군 법무관 하실 적에 이른바 1차 사법활동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민감하게 하시지 못했다 해서 질문을 그건 안 드렸지만, 이제 판사 생활 하실 때는 유신 선포 이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된 상황이고 또 야당과 또 제야 진영에서의 저항이 또 계속 있고 그래서 국민적 불안함이 늘 상존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긴급
조치다 뭐다 해갖고 게다가 이제 저 사법부로 보면은 인혁당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크게 그게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런 걸 겪으시면서 당시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입장이랄까요 어떤 좀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그런 재판을 직접 안 하니까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그걸 내가 안 하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친구들이 다 그런 재판을 하고 그거 갖고 고민을 하고 하니까는 참 뭐 괴로운 시절이죠. 네. 그래서 같이 정말 그 친구들 뭐 걱정하면 같이 걱정하고 그래서 참 밤새도록 나를 걱정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네. 그 말씀을 함부로 또 하실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조심조심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든 꼭 법관이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절이니까 예. 예, 말을 하면 뭐 말이나 행동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됐던 때죠. 네. 친구분들하고 뭐 약주라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려면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뭐 했고요. 그것도 뭐 얘기 못할 정도로 그렇게까진 지금 뭐 북한 김정은이처럼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그저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고 뭐 좀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네. 표현하시는 친구분이라고 하는 건 법조계 친구분들 말씀하시는 주로 뭐 그렇겠죠. 그 당시. 충분히 믿을 만한 네, 분들하고 네, 네. 걱정 섞인 네, 말씀 네. 나누는 정도면 네. 하실 수 있었다 그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뭐 하나의 그 에피소드라고 그럴까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76년 4월에 대법원에서 법원 직원들 모두에게 외식 금지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 법원에 군내 식당이라고 제대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군내 식당이 있었더라도 일반 직원들이나 가서 식사하는 거지 판사들이 군내 식당 가서 밥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런 게 뭐 그런 규제가 뭐 하도 자주 있을 때니까 있었겠습니다만 그거 특별히 그런 조치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없네요. 예. 뭐 외식 금지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억나시지는 않는 하여튼 뭐 외식 금지를 해서 밖에 못 나간 기억은 밖에 못 나가면 굶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뭐 구체적인 이런 복무 지침이 정부에서 내려오고 이런 적은 종종 있었나요? 뭐 정부에서 직접 오지는 않았죠. 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뭐 하는데 아마 뭐 좀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 특별히 기억나시는 건 특별히 뭐 별로 뭐 무시하고 출근 시간 응수하라 뭐 그런 거겠죠 뭐. 예. 당시에 그때는 이제 토요일도 근무를 그럼요. 오전 근무할 때지 않습니까? 판사님들 그 업무 강도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뭐 야근을 한다, 주말에 나온다 이런 일이 좀 빈번했나요? 어떠셨습니까? 대법관님 시절. 이런 말 하면 같이 근무했던 판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지금 판사님들한테 또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렇게 업무량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았어요. 요새 판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시죠. 뭐 그때 일과 중에 일하다가 그저 안 되면은
그때는 뭐 저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보따리에다가 기록을 싸고 다닐 텐데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집에 좀 가서 조금 보든지 뭐 주말에도 그냥 좀 보든지 그런 정도지 야근하고 뭐 그런 분위기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근도 할 수가 없는 게 6시만 되면 퇴근하면 불을 다 꺼버려요. 아, 전기 절약. 네? 전기 절약 차원에서요. 그러면 그리고 뭐 야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저기 그 퇴근 후에는 불을 켜둘 필요도 없죠. 주말에도 그러면 특별히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실 그런 건 아니었죠. 주말에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이 필요하면 싸들고 가서 하시고. 제 집에서 뭐 일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뭐 들어 있었죠. 근데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공기관이나 뭐 학교나 할 거 없이 숙직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숙직 있지 않았습니까? 판사님들도 그런 걸 하셨나요? 숙직이 아니고 당직이죠. 당직. 당직이 이제 영장이 요새 영장 전담 판사가 있지만은 당직.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아서 네. 당직 판사가 이제 당직 판사. 그걸 저기 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그거 처리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퇴근 시간 돼서 집에 오면은 그 검찰에서 그 영장 서류가 한 9시나 10시나 돼서 와요. 그러니까 뭐 그 기사가 그 갖고 와서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처리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 당직 판사가 있었죠. 당직 판사. 예, 숙직은 안 했어요. 예. 그 초기에 이제 민사지방법원에 재임하실 때 하셨던 재판 중에 이렇게 특별히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그런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사건들에 비해서 그때 사건은 비교적 다 단순하고 별 그렇게 뭐 지금 말하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그런 사건들이 법원에서 별로 다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인상에 남는 사건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그 탄광에서 네. 저기 근로자들이 광부들이 이렇게 죽든지 부상을 입어서 그 손해배상 사건 크게 많았고 또 징발 보상이라고 6.25 때 이렇게 군에 징발됐던 땅 그거에 대한 보상 청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좀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은 없네요. 네.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딱 하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 특별히는 없으시고. 네, 특별히 뭐 그런 거 별로 없네요. 네. 제가 이 질문에 약간 오타가 났는데 80년에 대구로 옮기시는 거죠? 80년도에. 그렇죠. 네, 80년도에 77년도에 남부지원에 가서 남부지원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내가 한 1년 반을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아, 남부지원에 계실 때 독일을 네, 다니셨군요. 남부지원 독일 가서 좀 마북대학이라는 데서 네. 가서 한 1년 공부를 하고 다시 남부지원으로 왔다가 네. 그 연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9년 말쯤 네, 발령받으신 것 같아요. 저기 대구 쪽으로 네. 발령받은 것 같아요. 김천지원. 예, 예. 조금 아까 그 마북대학이라고 하셨는데 그 여기 이제 쓰기로는 마르부르크 필립대학교 이렇게 네, 나오는데 예. 그 학교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 명칭이 아마 마르부르크 필립 대학이고 보통 지역이 그 마북에 있는 대학입니다. 네. 마북 대학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러면 가서 어떤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그때? 주로 뭐 민법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약관, 이 약관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약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없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가
그 약관법에 대한 거를 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그걸 주로 공부하고 한국 와서 그 약관법을 많이 글을 좀 썼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최근에 와서는 무슨 보험을 든다거나 무슨 요즘에 뭐 인터넷 가입을 한다거나 약관들이 다 그 있는데 약관이죠. 예.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있었죠. 근데 그 약관에 대해서 이제 그 보통 계약하고는 좀 다른 형태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그런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법률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군요. 없었죠. 뭐 말하자면 그 그냥 뭐 계약서의 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그 독일을 가니까 그거에 대한 그게 뭐 오래전부터 그 이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저 법률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뭐 그걸 주로 공부했습니다. 네. 독일에 가실 때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가신 건가요? 장학금? 독일의 훔볼트 재단이 우리는 훔볼트가 아니고 데아 아데라는 예, 예. 저 독일 정부 기관이 반정부 반관 반민이죠. 네. 거기서 각국의 청년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갔죠. 아, 그러셨군요. 그때 가족분들도 같이. 가족은 가는데 예.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흑역사인데 아, 요즘 용어를 많이 잘 사용하십니다. 예. 예. 애를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유신 그 말기에 예. 그때 이제 어느 외교관 누가 애들 데리고 좀 망명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외국 갈 때 애를 못 데려가는 게 애가 일종의 인질이야. 그 나도 이제 배우자는 가능한데 배우자는 자녀는 안 되는 거야? 가죠. 어. 근데 그때 애가 한 큰 애가 돌이 채 안 됐을 때인데 독일 애가 이제 8월에 낳고 난 5월 달에 이제 독일을 갔는데 그때는 뭐 그냥 내가 혼자 있어야 되나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몇 달 지나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안 되겠다 당신이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애를 두고 엄마가 온 거예요. 응? 애를 외갓집에 할머니도 보고.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참 애한테 참 못할 짓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가족이 뭐 반 가족이 간 거죠, 네. 예. 그럼 먼저 이제 대법관님부터 가셨다가 사모님 오셨다가 이제 같이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는. 올 때 이제 집사람이 먼저 좀 들어오고 또 나 먼저 조금 더 있다가 나 오고. 몇 개월은 이제 그 따님 입장에서는 외갓집을 몇 개월은 그 어린 시절에 그렇죠, 네, 네. 기억 못 할 겁니다. 기억이 할 수가 없죠, 어릴 때. 그 이제 오신 게 그럼 79년도 몇 월쯤 되시나요? 그 독일에서 오신 게? 왜냐하면 그 11.6 이거를 국내에서 겪으셨나요? 독일에서? 11.6을 제가 독일에서 와서 바로 겪었습니다. 바로 귀국하시자마자 그런 일이. 네, 예. 귀국하자마자 내 집으로 가기도 전에 처갓집에 좀 한 2, 3주 그냥 묵었는데 거기서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뭐 한국에서 자리 잡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좀 경험 중에 또 그런 일까지 이렇게 되셨군요. 그런 셈이죠. 그 독일 계실 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쪽 분들이 뭐 얘기하거나 이런 거 체감하신 게 좀 있으셨나요? 요새 말로 하면 좌파들이 많았죠, 거기. 독일에. 그러니까 뭐 같이 있는 유학생들 중에도 아주 뭐 좌파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개 뭐 유학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이죠. 비판적이고. 네. 그랬군요. 그런 이제 그런 분들 그분은 하시다가 이제 들어와서 또 그런 일을 겪고 그러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좀 어떤 충격 같은 게 없으셨나요? 충격이 없을 수 없죠. 예, 뭐 당황하다보다도 뭐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전부 혼란스러웠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네. 또 다른 입장도 아니고 이제 판사로서 그런 시기를 겪으시려면 마음이 또 되게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동하시는 거나 이런 게. 네. 바로 이어서 이제 12.12 나오고 또 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 겪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김천으로 발령받으신 게 어느 시점쯤 되시나요? 79년 말일 것 같은데 그게. 79년 한 말쯤. 네. 가서 김천에서 오래 있지를 않았습니다. 김천에서 한 4개월? 4개월요? 예. 그때 뭐 아주 다 혼란스러울 때니까 예. 내가 9월 달에 김천지원장으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12월 말에 갑자기 발령이 난 거예요. 또 네. 대구로 가라고. 근데 이제 뭐 좀 내가 지원장으로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김천 지원장이 단독 판사급이 지원장이, 요새는 뭐 단독 판사급 지원장이 없지만 그때는 단독 판사가 지원장하는 단독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로 갔는데 그게 이제 부장 판사가 오는 지원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김천이요. 김천이. 네. 그 지원장이 새로 오니까 전에 있던 지원장이 그 밑에서 다시 판사할 수는 없으니까 넌 대구로 가라. 그래서 대구 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서 갔죠. 그게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대구로 가셨다는 거죠? 3개월이네요. 그러니까. 3개월이요? 네. 그러면 김천에 집 다 구해서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관사가 있었으니까. 관사요, 그때는. 예. 그리고 그때는 참 더 한심했던 게 큰애가 이제 한 30살 됐고 3살, 그러셨구나. 3살. 네. 작은 애는 거기서 돌을 지냈어요. 김천에서. 12월, 생일이 12월인데, 네. 거기서 돌을 지내고, 그렇게 꼬마 돌을 데리고 이제 지금 거기 가서 이제 되게 그때 지방 가면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한 2년 정도 거기 살다 오겠다고 이제 전부 그렇게 갔더니 갑자기 대구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참, 갑자기 집을 구해서 가는 거에 참, 고생했죠, 그때. 그런데 대구로 가셨는데요. 또 다시 법원에 그게 그것도 몇 개월 안 돼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8개월. 그러니까 이걸 뭐 불평을 하면은 참, 뭐라 그러나 그런 우습게 들리는 일이지만은 그때 다 지방 가면 보통 사람은 다 하루라도 빨리 서울 올라오고 그럴 텐데 네. 저는 2년 거기 지방에 가 있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거 다 정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집도 2년, 서울 집도 2년 전세 주고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싫다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발령을 내버리더라고요. 응? 그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발령 나는데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와보니까 내 집은 또 딴 사람 주고 그때 이제 또 집을 따로 전세를 구하고 애들은 뭐 아이고 어리고. 유치원 들어가도 어린이집 당기고 또 어린이 그것도 옮기고 남들은 보면은 아주 특혜로 내가 인사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 전혀 원치 않는 저 그걸 했죠. 인사이동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왜 그랬는지 혹시 나중에라도 아셨나요? 그 당시에 전체로 법원 행정도 그렇고 뭐가 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랬다고 못 밖에 볼 수가 없죠. 네. 뭐 특별히 개인적인 이유, 특별히 딴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5공화국 들어서면서 판사분들께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 그리고 재임용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맞나요? 그런 기회가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예, 해보겠습니다. 여튼 이제 그 당시 80년, 81년 5공화국 초기 상황이 이렇게 이제 그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인사이동도 네, 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그 말씀 들었는데 서울 올라오실 때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이 법무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 직책인데요. 이 직책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직책이었나요? 법정심의관, 법정국 하니까 그 조금 조금 뭐 애매하게 들리는데 거기가 이제 법원이 하는 재판 외의 업무, 등기 업무, 호적 업무 그런 걸 주로 지도하고 관할하는 그런 국입니다. 그게. 네, 거기로 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도 그거보다 한 몇 년 전 그때까지는 법원 행정처에 법관들이 없었고요. 행정직만 계셨던 건가 보죠? 행정직, 일반직. 일반직. 예, 그때 이제 내 들어가기 한 얼마 전부터 이제 거기다 실국장들이 조금 가 있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심의관이나 담당관 같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어요. 한 서너 명? 이런 정도인데 제가 그 법정심의관이라는 건 원래 법정국에는 심의관이 없었는데 네. 심의관을 새로 신설한 자리예요. 신설한 자리. 신설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그리고 그 당시 국장님이 이 사람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대구에서 빨리 서울로 온 이유는 그 이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 외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다가 또 새로운 자리인 데다가 네. 또 행정직 직원분들하고 함께 또 일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재판 업무 하실 때하고는 사뭇 업무 환경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 공무원 같으셨을 것 같아요. 공무원 같은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죠. 뭐 네. 하는 일은. 네. 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거의 뭐 실장, 국장들하고 심의관, 담당관에서 한 7, 8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법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거기 그 일반직 같이 일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뭐 법관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분위기가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법정심의관으로는 83년 8월까지 계신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봤는데요. 82년에는 또 서울 고등법원 판사로 소속이 이렇게 그냥 되시는 소속만 지방법원 판사로서 행정처 겸임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 원적을 고등법원으로 그냥 그렇게 발령한 것이지 네. 그때 고등법원에 가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법원에 계시다가 고등법원으로 옮기시면 약간의 뭐 승진 비슷한 그게 승진이죠. 이렇게 승진으로 그 당시에 계급제도가 있을 때니까. 네. 예. 같은 판사시긴 하지만 승진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82년도에 고법으로 이렇게 되시고요. 그거는 뭐 별 의미 없는 보직이고요. 네. 83년까지 이제 법원 행정처에 계시다가
84년 8월에 재판연구관으로 또 되셨거든요. 그 사이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바로 갔는데.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럼 요 기록에 좀 오류가 예, 있었던 예, 것 예. 같습니다. 거기 법정 심의관 하다가 그 다음에 법무 담당관을 제가 좀 또 했죠. 법무 담당관 예. 하시다가 뭐 그 기록이 하나 빠진 모양이네. 예, 예. 예. 그러다 거기서 바로 재판연구관으로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재판연구관은 저 어떤 그 사건의 심리와 재판 뭐 이런 조사 업무를 하는 네.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그 행정적인 업무 하시던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업무였지 예, 예.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그 전에 뭐 재판 하던 저기 하던 재판이니까 크게 뭐 업무상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연구관으로 재판연구관으로 계실 때 그 조사해야 되거나 하는 거는 이렇게 사건이 배당이 됩니까? 연구관 분들한테? 그 당시에는 연구관 제도가 지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한 대법관님 앞에 2명씩 배치가 됩니다. 요새를 하면 전속 연구관이죠. 공동 연구관 그런 건 없고 네. 2명에서 그 대법관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 대법관이 기록을 주고 이거 저 연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임기도 그때는 뭐 거의 예외 없이 1년 단위로 1년. 예,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법관님은 저는 모셨어요? 오성환 대법관입니다. 오성환 대법관님요. 그러면 또 한 분 같이 연구관 하셨던 분도 지금 나중에 연수원장 하다 나온 이근웅 원장하고 같이 있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법관님하고 재판연구관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말하자면 한 팀이신 건데요. 그렇죠. 네. 호흡 뭐 회의라고 그럴까요? 뭐 어떻게 이 호흡은 어떤 식으로 맞춰가셨나요?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뭐 연구관하고 대법관님하고 뭐 호흡을 맞출 그런 그건 아니고 그냥 대법관님 지시하시면 그거 따라서 이제 하는 뭐 그런 그건데 우리 저 오 대법관님이 하여튼 뭐 성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훌륭하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편하게 모시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근웅 원장님인가요? 그 네. 동료 연구관님하고는 소통이나 뭐 협력은 동기고 친구니까 네. 뭐 매일 그냥 재밌게 지내. 그 재판연구원님들도 방을 각각 쓰셨나요? 아니면 아니죠. 업무 환경은? 아니 한 대법관이 모시는 두 사람이 한 방을 썼죠. 한 방을. 네. 그럼 연구관님들을 도와주는 인력은 없고요. 비서 한 사람이죠. 비서 한 분이 네. 행정적인 업무 예, 예. 이렇게 도와주는 예. 그럼 제가 그 오성환 대법관님 모시고 있으면서 네. 경험한 일 하나가 그걸 그때는 대법관님들이 외국으로 이 사법 시찰을 가시는데 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뭐 사법 시찰이라는 게 그저 위로 출장입니다. 네. 거기 대법관님하고 내외분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오 대법관님이 너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근 한 달을 참 세계 일주 잘하고 온 기억이 있네요. 대법관님만요. 응? 한 분, 대법관님 한 분만. 대법관님 한 분이 가는데 내가 또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님 내외분하고 나하고. 예, 수행 인력으로는 예, 혼자만 가신 예, 거죠. 예. 아니 그 동료분은 서운하셨을 것 같아서. 좋아 좀. 아, 조금 느슨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혼자 뭐 노는데 뭐. 예. 하긴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외국 가는 것 자체가 자주 있는. 한채 자주 있는 일이지만은 저 시대만 해도 외국 가는 게 드물 때니까 그 대법관님도 그때
그 전에 뭐 동남아는 한번 가셨지만은 이 구미 쪽은 처음 여행이세요. 네. 대국가 되셔가지고 개인 여행이든 공적인 여행이든 그래서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대법관님 덕에 좀 고살했죠. 진짜 대법관님 입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간 외국 나갈 기회가 많지 그럼 않잖아요. 따로 다니더라도 어디 뭐 이주 호텔이나 사우디 호텔 이런 그럴 때 대법관님 모시고 가니까 그래도 호텔도 고급 호텔에 들고 식사도 잘하고 뭐 잘 모시고 다니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85년도에 부산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네. 부장판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민사든 형사든 중요한 사건들을 그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면서 거기 재판장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그 배석들을 좀 젊은 배석들을 사실상 지도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부장판사님들은 그 배석판사 하시는 분들의 판결문 같은 거를 직접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시나요? 그럼 써오면은 그걸 고치죠. 그렇습니까? 네. 상관이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함께.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러면 법관으로서 어떤 부장판사님을 모셨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스타일이나 뭐 네. 여러 면에서 관점이나 재판하는 방식이며 예. 그래서 또 사람 대하는 방식이며 이런 거 간접적으로 예.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그럴 것 같아서 네.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네. 예, 네. 방식이나 네. 관점이나 건 그럴 것도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좀 한담 속에서 나왔는데 법관분들의 그 선후배 관계, 기수 관계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을 뭘로 삼는지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한 번만 다시 좀 설명해 주시면 그 사법연수원 기수가 우선되나요? 그 합격 기수가 우선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서 법관 서열도 정해지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제 사법시험 횟수 쪽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를 누가 소개를 하면 사법시험 9회라고 그러지 사법연수원, 사법대학원 13기 이렇게 그건 소개를 안 하죠. 네. 예. 그러면 같은 기수 안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예. 옛날에는 나이 순서대로 그걸 했었는데, 선후배를. 네. 중간에 그걸 이제 성적순에 따라서 또 바꿨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까? 그러면 성적으로요? 응? 성적. 성적에 따라서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그게 너무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또 나이 순서로 하기로 해서 지금 아마 지금은 그때 나이 순서보다도 법관 때서 몇 년 지나면은 또 이 평정이 있지 않습니까? 평정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데 그건 무슨 인사 이동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근데 또 이게 그거하고 별도 이제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느냐 어디가 하냐 그거는 지금 아마 나이 순서대로 하죠. 복잡한데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예. 그런 데서 오는 실수 같은 건 없으세요, 서로는? 너무 복잡해갖고. 실수가 있을 게 없죠. 뭐 전부 딱 지 앞에 사람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야말로 서열이니까 네. 앞에 분만 보고 있으면. 그렇군요. 부산
집업 부장판사 내려가신 지점 여쭙다가 얘가 조금 이렇게 던졌는데 그 부산에는 특별한 연고는 없으시지 않았나요? 부산은 특별한 연구가 없죠. 예. 저기 내가 부산은 한참 뒤에 갔나 어떻게 85년도로 85년도에 그러니까 그 재판연구관 하시다가 내가 단독 재판사로서 갔던 그 대구는 네. 제가 초등학교 그 졸업하고 외가고 해서 거기다 연구가 있던 장소고 예. 부산은 뭐 전혀 연구 연구 없이 그냥 부산으로 그냥 갔었죠. 그때 부산 가실 때도 대구 가실 때처럼 이렇게 집 정리하시고 좀 몇 년 있으실 생각으로 그럼요. 그때도 아직 애들 어릴 때니까. 그렇죠. 초등학생 뭐 이렇게 네? 초등학생 이렇게 됐을 때 같아요. 자녀분들이. 큰 애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고 밑에 애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 것 같아요. 네. 그 집사람이 뭐 특별히 딴 데 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그때 다 박봉일 때인데 지방에 가면 생활비가 좀 세이브 되잖아요. 응? 서울보다 좀 물가도 싸고 하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부산 가서 한 2년 잘 지내고 온다고 갔죠. 근데 또 금방 오셨어요. 의정부 지원으로. 그 얘기하면 또 복잡해요. 한 1년쯤 됐는데 네.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청와대로 파견 가라 이래요. 응? 그러니까 뭐 법관이 청와대 가는 거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뭐 개인 사정이 내가 지금 애를 다 해서 또 내 집은 또 난 다 전세 줘놨을 때지 그러니까 갈 형편이 못 됩니다 하고 했더니 뭐 이제 중간에 이제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했더니 나중에 처장님이 전화해가지고 명령이다. 딴 소리 말고 가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응?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참 눈물을 머금고 서울을 오게 되는데 그것도 뭐 청와대 갈 생각하니까 정말 참 마음 무거워요. 근데 그건 뭐 안 간다할 수도 없고 그래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저 옮기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다 송별회 다 하고 법원장님이 잘 가라고 이렇게 전별금도 주시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갈 거로 전제를 하고 한테 인사 발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청와대 발령이라고 안다고 그건 겸임 발령이니까 내가 이제 부산에 적을 두고 그리로 이제 가게 되는 셈인데 그동안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뭐 내가 지금 그 내막은 잘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유로 거기 다른 분이 가게 됐어요. 청와대로. 청와대를 나 대신 예. 아마 그 청와대에 있던 분이 그 사람 보내달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대법원장님과 처장님이 좀 만만하달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어 했고 그쪽에서는 그 아니고 내가 지명하겠다 해갖고 뭐 조금 트러블이 있은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그때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거기 안 가게 됐어요. 응? 안 가게 되면서 나는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내가 이제 부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이제 다 발령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서 발령이 나는 게 의정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것도 서울이라고 이제 서울 가니까 다들 뭐 좋다고 그러는데 참 나하고 이 식구들은 참 죽을 맛이야. 아 그래서 또 집도 한번 또 우리 집 사는 사람 내보내고 또 전세 들어가고 애들 전학시키고 그런 소동을 좀
겪었죠. 의정부로 가신 예? 거예요? 의정부 이사도 의정부로 가셨나요 그때? 그래서 아니죠. 서울에 집은 서울로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네. 서울에 있고 이제 여기서 출퇴근. 부정부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 한 요한 2년 했죠? 2년 정도 되셨어요. 네. 그래도 의정부니까 출퇴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의정부 근데 좀 지금보다는 아주 교통 환경이 많이 나빴어요. 그때 어? 물론 이제 저 차를 가지고 이제 오나 드라이브에서 가는 건데 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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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빴죠. 예. 처음 의정부 발령받아 처음 가는 날 의정부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낯선 길을 가셨군요 처음에. 예, 예, 그 대법관님 지금 얼추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여쭙고 예, 예. 또 이어서 또 아유, 그러면 이거 아직 뭐